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이요. 거의 우리 문명의 슬로건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성적인 내가 조종사고 내 몸은 그냥 그 명령을 따르는 기계다.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소위 프로페셔널하다는 건 다 이 가정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정은 좀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배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 그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니요? 네, 바로 테라노바 플로우, 줄여서 TNF라는 철학인데요. 이 관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느끼고 예측한다, 고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생물학적 진실에 훨씬 가깝다고 말합니다. 와,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느끼고 예측하기 때문에 생각한다라. 그렇죠.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새로운 관점을 제대로 한번 탐험해 보는 거군요. 보내주신 테라노바 플로 아키텍처 자료랑 의지력은 미덕이 아닌 배터리라는 영상, 그리고 또 번아웃 팀장 사례까지 같이 보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에 막힌 흐름이라는 렌즈로 문제를 다시 보는 법을 파헤쳐 보는 거죠. 아, 좋습니다. 이 관점이 마치 우리 존재의 배관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의 신경계부터 우리가 속한 팀의 소통 방식, 심지어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흐름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인식이 사고보다 먼저다. 라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반직관적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신 차리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다짐 혹시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글쎄요. 작심삼일이죠, 보통. 바로 그겁니다. TNF 모델에 따르면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은 머리에서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아래에서 위로요? 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논리적인 슈퍼컴퓨터가 아니고요. 사실은 예측 기계에 더 가깝거든요. 예측 기계요. 네. 끊임없이 몸의 내부 신호를 받아서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추측하는 거죠. 잠깐만요. 몸의 내부 신호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는 내수용 감각, 인트로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수용 감각? 네, 비유하자면 뇌가 우리 몸의 내부 계기판을 1초도 쉬지 않고 스캔하는 거예요. 심박수는 안정적인가? 혈당은 충분한가? 위장은 편안한가? 이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거죠. 아하, 그럼 뇌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뭘 하는 건가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거예요. 와, 그니까 몸 상태가 먼저고 생각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샘 작업으로 혈당이 뚝 떨어졌다고 한번 해보죠. 네. 뇌는 나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마침 눈에 들어온 동료의 무심한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라는 분노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이야, 정말 와닿네요. 자료에 정말 핵심을 깨뜨린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생각한다. 와, 이 지점에서 의지적은 미덕이 아니라 배터리라는 영상 내용이 딱 연결되네요. 바로 그렇죠. 의지력을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의지력이나 장기적인 사고, 인내심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기관 중 하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자료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에너지 배터리가 30% 이상 충전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의지력 회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0%가 마지노선이군요. 그럼 그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뇌는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전전두엽으로 가던 에너지를 딱 차단하고 더 원시적인 뇌인 편도체를 활성화시키죠. 편도체요. 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딱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싸우거나 투쟁, 도망치거나 도피,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거나 습관. 아, 충동적이고 방어적인 반응만 남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직전에 팀장 사례를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그는 왜 우리 팀원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시작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의 시작은 그의 인식 상태, 즉 계속된 야근과 스트레스로 에너지 배터리가 이미 30% 밑으로 떨어진 그의 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팀장의 팀원들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그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의 뇌가 생존 모드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TNF의 첫 번째 처방은 아주 명확해요. 고갈된 시스템에 의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그렇죠. 몸의 상태,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안전한 공간, 영양 같은 기본적인 배터리부터 충전하라는 겁니다. 몸의 배터리를 먼저 충전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번아웃 팀장이 주말에 푹 쉬고 에너지를 100% 채워서 출근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팀에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들, 비효율적인 회의나 끊임없는 업무 방해에 부딪히면서 다시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원칙, 해결보다 흐름이 먼저라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개인의 배터리를 고갈시키는 시스템에 막힌 흐름을 뚫어야 하는 거죠. 아, 흐름. 자료에 파이프 중간이 커다란 돌에 막혀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봤어요. 물이 흐르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누가 이 돌을 여기다 놨어? 라면서 돌을 놓은 사람을 찾아 비난하죠. 네,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TNF는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이건 처벌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흐름이 끊겼다는 신호라고 보는 거예요. 신호요? 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흐름이 막혔는가를 묻습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로 문제 전체를 보는 틀이 확 바뀌는 거죠.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시스템의 구조를 보라는 거군요. 원인의 아키텍처라고 해서 나무랑 뿌리 그림도 있던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예를 들어 팀원의 잦은 실수 같은 건 행동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무의 가지나 잎사귀 같은 거죠. 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건 원인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잦은 회의로 인한 집중력 저하, 불명확한 업무 지시 같은 것들이요. 아, 그리고 TNF의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조건 원인을 재구성하지 않고는 행동 원인을 고칠 수 없다. 와, 번아웃 팀장이 팀원들의 실수를 붙잡고 막 질책하는 건 미끄러운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운전자한테 브레이크 잘 밟으라고 소리치는 거랑 딱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TNF는 설득이나 교육이 아니라 재구성, 리컨피규레이션을 제안합니다. 재구성. 자료에 나오는 문구가 정말 강력하죠. 물에게 흐르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막고 있는 돌을 치우십시오. 알겠습니다. 돌을 치워야 한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번아웃 팀장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돌을 치워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TNF는 이걸 조건을 재구성하는 세 가지 다이얼로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 다이얼이요? 네. 가장 먼저 돌려볼 수 있는 다이얼이 바로 공간입니다. 혹시 꽉 막힌 회의실에서 언성 높이다가 잠시 바람 쐬면서 커피 한 잔 했더니 의외로 쉽게 풀린 경험 없으세요? 있죠, 당연히. 공간만 바빠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방어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다이얼은 뭔가요? 두 번째는 타임입니다. 일의 리듬을 바꾸고 생각할 틈, 그러니까 갭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틈을 만든다? 네, 번아웃 팀장의 경우 매일 오전 이 시간은 누구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 집중 업무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팀 전체의 에너지 고갈을 막고 결과물의 질을 높일 수 있죠. 아, 마지막 세 번째 다이얼은 뭔가요? 마지막은 관계의 밀도, 릴레이션십 덴시티인데요. 이건 무조건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연결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적 없는 주간 회의는 과감히 없애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거죠. 공간, 시간, 관계의 밀도. 이 세 가지 다이얼을 돌려서 시스템의 흐름을 바꾼다. 그런데요, 이런 외부 시스템 흐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제 머릿속 생각의 흐름이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내면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7단계 내부 흐름 모델입니다. 7단계요?
네, 우리는 보통 6단계인 행동만 보고 문제 삼지만 사실 진짜 개입이 필요한 곳은 그 앞단,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2단계 평가와 3단계 예측입니다. 그 과정을 번아웃 팀장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팀원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오타 하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요. 좋습니다. 1단계 인지는 그냥 오타를 봤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네. 하지만 에너지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에서는 2단계 평가에서 이 친구는 기본이 안 됐군 이라는 성급한 일반화가 일어나고요. 3단계 예측에서는 이런 시길이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할 게 뻔해 라는 파국적인 사고가 거의 0.1초 만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단계, 즉 팀원에게 날카롭게 피드백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자동화된 흐름을 끊는 게 핵심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든다고요? 네, 잠깐. 내 이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은 없을까? 혹시 이 친구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너무 바빴던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부정적인 흐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에너지를 채우고 팀의 흐름을 뚫었어요. 그럼 이제 많은 조직들이 하는 것처럼 최신 협업 툴 같은 걸 도입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기술 테크놀로지보다 하트가 먼저라는 원칙이죠. 하트요? 심장, 마음. 갑자기 좀 감성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하트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끊어진 시스템을 다시 연결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힘. 자료에서는 양의 흐름 에너지, 포지티브 플로우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관계없는 지능은 단절과 폭력으로 이어진다. 관계없는 지능은 폭력으로 이어진다. 와, 강력한데요. 기술과 하트가 던지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네. 기술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가를 묻지만 하트는 이것이 우리를 더 잘 연결시키는가를 묻는다고요. 바로 그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스포츠카가 있어도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자료에 설계자의 친용이라는 슬라이드를 보면 시스템 안에서 힘은 성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케어, 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헤아트가 없는 시스템은 기계적으로는 완벽하게 돌아갈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번아웃 팀장이 새로운 협업 툴을 도입할 때 단순히 이걸 쓰면 우리 팀의 업무 속도가 10% 빨라질까? 이것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헤어트 설계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거죠. 어떤 질문들일까요? 이 툴이 팀원들 사이에 솔직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가? 정보를 투명하게 흐르게 해서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특정 리더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신 모두가 수평적으로 조율하고 협력하도록 돕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효율성은 그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는 거군요. 그럼요. 연결성을 파괴하면서 얻는 단기적인 효율성은 장기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니까요. 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세상을 보는 렌즈를 완전히 바꾼 것 같습니다. 첫째, 내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내 몸의 에너지 배터리부터 관리하는 것. 네. 둘째,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시스템에 막힌 흐름을 뚫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화려한 능력을 좇기 전에 그 기술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하는지를 먼저 묻는 것.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관점의 전환을 일상에서 아주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도구요? 네, 바로 루프 닫기, 5분의 매일 의식인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딱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5분의 매일 의식이라 궁금한데요. 어떤 질문들이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내부 흐름 모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째, 인지. 오늘 내 신경을 가장 강하게 잡아끈 장면은 무엇이었나? 네. 둘째, 평가. 나는 그 장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나? 셋째, 예측. 그 결과 어떤 미래를 자동적으로 예측했나? 넷째, 피드백.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핵심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뭔가요? 내일의 더 나은 흐름을 위해 내가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건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그저 하루에 반응하며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루의 루프를 닫고 다음 날을 위한 흐름을 설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그저 생각의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흐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정말 멋진 마무리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흐름을 막고 있는 아주 작은 돌멩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돌을 엄청난 의지력으로 푸시려고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족간 하나만 바꿔서 옆으로 살짝 치워볼 수는 없을까요?